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경주 밤바람이 유독 차서 그래요.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대형 버스 핸들만 잡아온 제 몸이 처음 본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할 정도로 무너지더군요. 저기 혜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운전으로 찌든 피로가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쉰을 넘긴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아했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사람을 홀리는 그 깊고 쓸쓸한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남처럼 살아온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경주 외곽의 낡은 게스트하우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디다. 제 이름은 오진태. 올해로 60을 딱 한 해 앞둔 59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버스 핸들 잡으며 평생 길 위에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이지요. 그날도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려는데 웬 손님 하나가 제 버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겁니다. 기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경주까지 가야 하는데 도저히 차편이 없습니다. 40줄은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더군요. 사실 그날 기상청에서는 대설주의보를 내린 상태였고 창밖에는 이미 어른 주먹만한 한방눈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그 밤길을, 그것도 폭설이 내리는 경주까지 내려가는 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었죠. 손님, 이 날씨에 경주는 무리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 하고요.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하자 사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지갑에서 빳빳한 신사임당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착하면 사례금은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빳빳한 돈 뭉치를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덜컥 흔들리더군요. 사실 그 돈도 돈이지만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저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저를 더 흔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면 아내는 눈길도 안 주고 연속극만 볼 것이고 자식놈들은 자기들 방에서 나오지도 않겠지요. 30년 넘게 돈 버는 기계로 살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건만 정작 그 집안에서 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눈길이나 달리며 돈이라도 벌어오자. 집에 있어봤자 숨만 막히는데. 결국 저는 그 절박한 사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눈을 쓸어냈지만 앞유리는 금세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거대한 빙판길로 변해 있었고 차체는 거센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묘한 해방감마저 들더군요. 그 숨막히는 집구석을 벗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요? 경주로 가는 내내 사내는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돈 문제인지 여자 문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지는 빗소리,
아니 눈소리와 섞여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마침내 경주 외곽의 한 한산한 도로에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내는 약속대로 두둑한 수고비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빗속, 아니 눈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아예 구멍이 났는지 눈발이 더 굵어졌고 도로는 이미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안이 온 제 눈으로는 도저히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죠. 억지로 서울로 가려다가는 길바닥에서 객사하겠다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에라이, 오늘은 여기서 신세를 져야겠다. 저는 핸들을 돌려 가장 가까운 불빛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경주 시내까지 나가기엔 너무 지쳤고 그저 몸 릴 곳 하나면 충분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마을 어귀에 홀로 불을 밝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신라 게스트하우스. 간판의 불빛은 지직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제게는 마치 구원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버스를 몰아 그 낡은 건물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경주 외곽 그 외딴 길가에 손님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는데 이건 뭐 눈이 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얀 모래 더미를 통째로 들이붓는 것 같더군요. 와이퍼를 제일 빠르게 돌려봐도 앞유리에 달라붙는 눈폭탄 때문에 시야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60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니 침침해진 눈으로는 도저히 그 빙판길을 뚫고 서울까지 올라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돈 몇 푼 더 벌려다 차 잡아먹고 목숨까지 내놓게 생겼어. 핸들을 잡은 손에 절로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버스는 거대한 몸집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타이어가 헛돌며 비명을 지를 때마다 제 가슴도 철렁철렁 내려앉았죠. 라디오에서는 고속도로가 결빙으로 통제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귀가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경주의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차 안에서 떨다가는 얼어 죽겠다 싶어 저는 결국 국도변 옆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어디 불빛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머리를 박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짙은 눈보라 너머로 붉은색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신라 게스트하우스. 간판의 신자는 아예 불이 꺼져서 라 게스트하우스처럼 보였고 그마저도 지직거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시골 구석에 웬 게스트하우스인가 싶었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버스를 몰아 겨우 그 마당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칼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눈은 이미 제 무릎께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다 벗겨진 건물은 게스트하우스라기보다는 차라리 산장이나 오래된 여인숙 같았습니다. 빗물에 젖고 눈에 덮인 그 낡은 건물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비명소리와 함께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장판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계십니까?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하는데요. 사람 없어요? 제 부름에 카운터 안쪽에서 부스스한 모습의 주인 사내가 나타나 귀찮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못 가겠네요. 방 하나 있습니까?
사내는 말없이 낡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먼지 쌓인 플라스틱 열쇠 하나를 제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2층 맨 끝방이라고 하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 삐걱 소리가 밤의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선선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수명이 다했는지 깜빡거릴 때마다 기분 나쁜 전기 소리를 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 그리고 세탁한 지 한참은 된 것 같은 눅눅한 이불이 깔린 묘한 채가 전부였죠. 보일러를 틀긴 했다는데 방 안의 공기는 밖의 눈바람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단 젖은 겉옷을 벗어 벽걸이에 대충 걸어두었습니다. 양말까지 다 젖어서 발이 퉁퉁 불어있더군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눈바람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콰하고 쏟아지는 그 소리가 마치 세상으로부터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도 없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자니 60평생 험한 길만 달려온 제 삭신이 여기저기 쑤셔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어차피 이 날씨에 거기 왜가 있냐는 타박이나 자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제 폭설로 인해 길 자체가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경주 땅의 낡은 방구석에 홀로 남겨진 제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 참 덧없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낡은 버스 한 대랑 이쑤시는 허리뿐이구나. 그런 생각에 잠겨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부터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 소리를 내며 다가오던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딱 멈추더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은 가끔 취객들이나 험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니까요. 긴장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물음에 돌아온 것은 가늘고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이 배어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3호 그날가 빠진 문이 열리고 그녀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59평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게스트하우스 복도는 퀴퀴하고 어두컴컴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달빛이라도 스며든 것처럼 방 안 분위기가 확 바뀌더군요.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날도 굽고 손님도 없는데 먼 길 오신 것 같다고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하네요. 그녀는 양손으로 커다란 사발 하나를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더군요.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조용히 말을 건네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 코끝을 스치는 건 눈보라 냄새도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특유의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연하게 풍기는 분 내음과 구수한 숭늉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추위와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저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얼핏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51쯤 되었을까요?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조차 마치 정성껏 그려넣은 수묵화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니었지만 수수한 남방 차림에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 모양이 참으로 단정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깊은 사연을 품은 듯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뜨내기 손님을 무장해제시키는 아주 묘한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헛기침 섞인 채로 떨려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눈보라 쏟아지는 야밤에 그것도 이런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면부지 남자가 있는 방에 숭늉을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이상한 서비스인가 싶으면서도 그녀의 단아한 태도를 보면 그런 불결한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도리어 부끄러워지더군요. 여기서 일 도와주고 있는 해숙이라고 합니다. 방이 너무 냉골이죠? 기름 아낀다고 보일러를 야박하게 돌려서 제 마음이 다 안 좋네요.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제 앞에 조신하게 앉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이 참으로 따뜻하면서도 집요해서 저는 숭늉을 마시는 내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시큰해지더군요. 서울집에서 아내와 살면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춥지는 않냐 하는 말 한마디가 그리워 밖으로만 돌던 세월이었는데 길 가다 우연히 들른 이 낯선 방에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그녀는 제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이시죠? 옷이 다 젖으셨네. 그러다 감기 걸리세요. 얼른 숭늉 다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 걱정 섞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그 묘한 분위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망울은 도저히 평범한 일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신비로움에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낡은 방 안은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숭늉 마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 해숙 씨, 잘 마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좁은 방 안에서 몸을 뒤틀다 보니 바닥에 놓인 쟁반과 젖은 바닥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 발을 떼는 순간 제 중심이 휘청하며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각본 없는 드라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 해숙 씨라는 여자의 묘한 눈빛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서둘러 일어서려던 게 화근이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낡은 버스처럼 삐걱거렸죠. 좁은 방 안에서 몸을 확 돌리는데 그만 발밑에 떨어진 물기랑 얼음장 같은 마루판을 미처 못 본 겁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때 허리 쪽에서 우두둑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을 울리더군요. 순간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60평생 큰 사고 한 번 없이 핸들 잡던 저인데 이 낯선 경주 땅 게스트하우스 방구석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고꾸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기사님, 괜찮으세요?
혜숙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허리를 감싸 쥔 채 뒹굴고 있는 저를 보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더 다쳐요. 어디 봐요, 여기에요? 그녀의 손이 제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아까 숭늉을 건네주던 그 고운 손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힘이 실린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꼴사납게 쓰러져 있다는 민망함에 몸을 빼려 했습니다. 아, 저기 혜숙 씨 괜찮습니다. 제가 금방 일어날게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뼈라도 상했으면 어쩌려고요? 오빠,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단호해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아내한테는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강단 있는 꾸중이었죠. 오빠 소리가 다시 한번 제 가슴을 간지럽혔지만 당장은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와 하얀 수건 몇 장을 챙겨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새로 끓여온 모양이더군요. 그녀는 제 겉옷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는 뜨거운 물에 적셔 꽉 짠 수건을 제 허리 위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근육이 놀라서 그래요. 아 뜨거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뜨거운 온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비명 지르던 근육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제 곁에 딱 붙어 앉아 하염없이 그 수건을 고쳐대며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수건이 식을만 하면 다시 뜨거운 물에 적셔오기를 수십 번.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한데 방 안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제 허리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험한 길만 달리며 굳어버린 제 몸을 그녀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프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밤은 제가 옆에서 계속 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제 허리를 정성껏 주무르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서울집에서는 제가 어디가 아프다 해도 파스나 붙여요라며 TV 채널만 돌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보다 못한 남편 대접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일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혜숙 씨는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슨 힘든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죠. 저는 찜질 수건을 갈아주려 일어나는 그녀의 손을 저도 모르게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 낯선 곳, 폭설 속에 갇힌 이 방에서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한테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오늘 처음 본 이 여자 앞에서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니 말입니다. 혜숙 씨가 제 허리에 정성껏 뜨거운 수건을 대주며 제 표정을 살피는데 그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고 있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 쟁여두었던 묵은 먼지들이 한꺼번에 들썩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숙 씨, 내가 참 한심해 보이죠? 이 나이 먹고 타지에 와서 길바닥에 나앉지도 못하고 허리나 삐끗해서 여자 손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제 씁쓸한 말투에 혜숙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도 생기는 법이죠.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마음 쓰지 말라는 한마디가 어찌나 제 가슴을 후벼 파던지 저는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배경 삼아 제 속을 다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말이요, 서울집에서는 귀신처럼 삽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나면 인생에 볕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하고는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집구석에 사는데도 각자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말을 뱉을수록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밖에서 뭘 먹고 다니는지, 눈길 운전이 위험하진 않은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달마다 입금되는 월급 통장 숫자만 중요할 뿐이죠. 가끔 제가 좀 피곤하다고 하면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당신만 유별나냐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옵니다. 밥도 그래요. 제가 알아서 챙겨 먹거나 남은 반찬에 물 말아 먹는 게 일상입니다. 저는 혜숙 씨의 무릎가에 엎드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각방 쓴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엔 제가 밤늦게 버스 몰고 들어오니까 잠 깨우기 미안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안방 문 앞에 서면 남의 집 문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 한마디 붙이려고 해도 아내의 그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눈빛을 보면 입이 딱 붙어버려요. 30년 넘게 도로 위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했건만 정작 그 자식놈들도 아비 고생은 당연한 줄 압니다. 용돈 줄 때만 번지르르하게 연락하고 평소에는 무뚝뚝하기가 돌덩이 같지요.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58, 59 넘기며 남자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 험한 꼴 당하고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집안의 정막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그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혜숙 씨는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눈길을 뚫고 경주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은 그 정막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온 길이었어. 손님이 거액을 준다니까 넙죽 물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은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싶어 내심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갈아주는 건 아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본 혜숙 씨네요. 이게 제 인생의 성적표인가 봅니다. 제 고백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잠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낡은 게스트하우스 방 안은 묘하게 뜨거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혜숙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제 허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까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앞불싸 그녀의 눈가에도 이미 맑은 이슬이 맺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혜숙 씨 마음을 무겁게 했나 보네. 미안합니다. 늙은이 주책이죠? 하지만 혜숙 씨는 제 손을 가만히 누르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맺혀있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쓸쓸한 처지를 다 듣고 난 혜숙 씨가 고개를 떨구는데 그 가냘픈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고 있었더군요. 오빠, 오빠는 집이라도 있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죠. 저는요,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제 허리에 얹었던 수건을 고쳐 잡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뗐습니다. 혜숙 씨는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젊은 시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탕 다 털어먹는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이 집안까지 들이닥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해요. 빚쟁이들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어린 딸아이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남편은 이미 야반도주에서 연락도 안 됐고요. 결국 저는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향으로 흘러들어와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식당 주방 일뿐이었다고 합니다. 설거지통에 손이 짓무르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나도 오직 하나뿐인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답니다. 남들 다 잠든 새벽에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밤늦게까지 고기 기름내를 맡으며 살았다는 그 세월, 여러분은 짐작이나 가십니까? 식당 주방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딸아이 공부시킨다는 보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마저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멀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고. 지금은 연락조차 잘 안 됩니다. 혜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제 심장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아했던 그녀의 얼굴 뒤에 이토록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1라는 나이에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예쁜 것만 보고 싶을 그 나이에 그녀는 낯선 타향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의 잠자리나 봐주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 저 아까 오빠가 털어놓으신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둘 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남은 건 이렇게 시린 외로움뿐일까요? 저는 가끔 이 빗소리, 눈소리가 꼭 제 통곡 소리처럼 들려서 잠을 못 자요.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녀를 보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채 이 허름한 게스트하우스를 도피처 삼아 살아온 그녀의 세월이 제 구비구비 고속도로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외로움이라는 종착역에서 만난 가련한 영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울먹이는 혜숙 씨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쓸쓸한 노년은 그녀의 찢어진 삶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허리를 누르고 있던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통째로 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슬픈 고백으로 꽉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보라 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꼭꼭 숨겨주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그녀의 젖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낡은 건물의 창틀을 때리는 눈보라 소리가 꼭 누군가 밖에서 서럽게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혜숙 씨의 기구한 삶을 다 듣고 나니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소란스러운 눈보라 소리가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가려주는 안식처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제 허리를 찜질해 주느라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습니다. 제 손은 평생 무거운 전세버스 핸들을 돌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고, 혜숙 씨의 손은 식당 주방의 독한 세제와 찬물에 불어 터져 보드라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무언가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혜숙 씨, 우리가 참 닮았네요. 사는 모습은 달랐어도 가슴속에 구멍 하나씩 뻥 뚫어놓고 사는 건 똑같구려. 제 말에 혜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동자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치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제 거친 손등에 갈라진 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내려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아니 오빠, 저 여기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그런데 저는 늘 제자리였죠. 이 좁은 방들을 치우면서 남들이 남기고 간 옹기만 만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가 털어놓은 그 쓸쓸한 이야기들이 꼭 제 얘기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창밖은 이제 폭설이 산을 통째로 삼키기라도 할 듯 콰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란한 소음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갈라진 손등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지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이 당신 참 고생 많았소. 당신 참 외로웠겠군요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저를 대했고, 제가 밖에서 어떤 눈보라를 맞고 오든 그저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이 여인은 제 손등에 굳은 살을 만지며 진심으로 저를 가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을 보며 이 여자가 버텨온 그 모진 세월을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을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도 이곳 경주에도 우리가 마음 편히 기댈 언덕은 없었죠. 오직 이 눈보라 몰아치는 밤, 낡은 게스트하우스의 이 차가운 방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우리만의 섬이었습니다. 혜숙 씨, 나 평생 길 위에서만 살았는데 오늘처럼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요. 눈이 영영 그치지 않아서 내가 서울로 돌아가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미친 생각까지 드는구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혜숙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은 힘을 조금 더 꽉 주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연민하다 못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구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아까 마신 숭늉의 구수한 향과 그녀만의 은은한 살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59인생, 이제 사랑 따위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 심장이 다시 무섭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빗소리보다 거센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혜숙 씨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 담긴 그 깊은 고독을 확인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더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각자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맞잡은 손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순이 코앞인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미 제 심장이 그저 피나 돌리는 기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보라 요란한 방 안에서 제 손을 잡은 혜숙 씨의 체온이 살을 타고 들어오는데 멈춰있던 제 영혼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혜숙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올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전세버스 핸들만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온 제 몸이 낯선 여자의 손길 한 번에 비겁하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혜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수십 년 운전으로 찌든 피로와 삐끗한 허리의 통증이 납덩이처럼 제 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 포근함을 거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빠 몸이 돌덩이처럼 뭉쳤네요. 얼마나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5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왔습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그 눈빛.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찜질이나 안마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 타인처럼 살아온 서울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존재를 통째로 위로받는 듯한 기적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폭설 쏟아지는 경주 외곽의 낡은 게스트하우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위험한 온기. 저는 과연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59 남자와 51 여자. 남들이 보면 주책이다, 흉하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를 황혼의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낡고 차가운 방이 천국보다 더 아늑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의무와 습관처럼 나누던 그런 몸짓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그동안 굶주려왔던 영혼들이 서로를 구걸하듯 채워주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 거친 손이 그녀의 고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제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이 제 가슴팍을 적셨고 저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고 싶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짓물러진 가슴끼리 맞대고 서로의 상처를 혀로 하차주듯 우리는 밤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밖에는 세상이 다 덮여버릴 듯 눈이 쏟아졌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와 서로를 찾는 간절한 손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운전대만 잡고 살았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어둠이 영원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감춰주기를 기도하며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낡은 벽지 너머로 들리는 눈바람 소리조차 우리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느껴지던 그야말로 생애 가장 뜨겁고도 실린 하룻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새벽빛을 데려왔습니다. 희뿌연 안개와 눈부신 설경 속에서 게스트하우스의 누런 벽지가 선명해질수록 어젯밤의 꿈결 같던 시간은 다시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되었죠.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다시 저 차가운 서울집의 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니 창밖은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간데없고 눈이 시릴 만큼 푸른 하늘 아래 온 마을이 하얀 솜니부를 덮은 듯 고요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정적과는 반대로 수천 개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곤히 잠든 혜숙 씨의 얼굴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고도 아프던지 차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이 여자는 제게 단순한 인연을 넘어 제 남은 생을 걸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60평생 앞만 보고 달린 고속도로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종착역이라고나 할까요? 부스스 눈을 뜬 혜숙 씨가 저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섞인 슬픔과 불안을 저는 읽을 수 있었죠. 이 남자도 날 떠나겠지. 어젯밤은 그저 꿈이었겠지 하는 그 의심 섞인 눈빛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잡았습니다. 혜숙 씨, 나 좀 봐요. 나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지금 서울 올라갑니다. 가서 다 정리할 거요. 돈밖에 모르는 마누라, 지들 살기 바쁜 자식들.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내 흔적 다 지우고 올 겁니다. 내 인생 30년 넘게 그곳에 저당 잡혀 살았지만 남은 20년은 내 이름 석자 찾아서 당신 곁에서 살고 싶소. 제 고백에 혜숙 씨의 눈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죠. 오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룻밤 따뜻한 꿈 꿨다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서울 가서 사모님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지실 텐데. 괜히 저 때문에 큰일 만들지 마세요. 아니, 이건 혜숙 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이제 기계로 살기 싫어요. 사람답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싶단 말이요. 저는 품 안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꾹꾹 눌러 써서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서약처럼 덧붙였죠. 딱 보름만 기다리쇼. 보름 뒤에 내가 이 낡은 버스 몰고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그때는 손님 태우러 오는 게 아니라 당신 데리러 오는 거요. 나랑 같이 갑시다. 어디든 좋으니 우리 둘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남은 인생 함께 합시다. 그녀는 제 손바닥에 적힌 번호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제 버스를 덮었던 눈을 쓸어내리는데 손끝은 시렸지만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시동을 꺼니 낡은 엔진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이 핸들을 꺾어 서울로 향하는 길은 어제 왔던 그 고단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구질구질한 과거를 청산하러 가는 비장한 진군로였죠. 백미러로 멀어지는 신라 게스트하우스와 그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드는 혜숙 씨의 작은 실루엣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다리쇼, 혜숙 씨. 이 진태가 내 생을 걸고 당신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경주를 빠져나가는 길은 여전히 미끄럽고 험했지만 제 눈앞에는 이미 보름 뒤 그녀와 함께 달릴 따뜻한 남쪽 바닷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수십 번도 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차가운 정막 속으로 나를 밀어넣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서울 톨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이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순순히 저를 놓아줄까요? 30년 넘게 제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살아온 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만 해도 저는 개선문이라도 통과하는 장군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경주에서 해숙 씨와 나눈 그 뜨거운 약속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묘하죠? 한강 다리를 건너고 회색빛 고층 아파트 숲으로 들어서니 그 뜨겁던 마음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서서히 식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경주에서의 그 황홀한 하룻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의 이야기 같았고 지금 제 앞에는 30년 넘게 저를 얼감해온 가장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쇠사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여전히 번쩍번쩍하고 화려했습니다. 제가 평생 도로 위에서 졸음과 싸우며 벌어온 돈으로 일궈낸 안식처였죠. 거실에는 아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툭 내뱉는 첫마디가 이겁니다. 눈 때문에 고속도로 통제됐다더니 이제야 와요? 이번에 손님이 돈은 넉넉히 얹어줬대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해숙 씨는 제 허리 걱정부터 했는데 이 여자는 제 주머니 사정부터 묻습디다. 그런데 참 기막힌 건 그런 냉담한 반응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저도 모르게 좀 챙겨줬어라며 평소처럼 대답하고 있는 제 자신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그 밥상 앞에 앉으니 해숙 씨의 낡은 게스트하우스가 갑자기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오던 큰아들 놈이 저를 보더니 웬일로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차 바꿀 때 보태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 말 뒤에 숨은 묘한 존경의 눈빛,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주를 향한 예우 같은 그 시선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비록 그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은 말라비틀어졌을지언정 제가 이 집의 기둥이라는 사실만큼은 견고한 현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해숙 씨에게 보름 뒤에 가겠노라 큰 소리쳤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야, 내가 이 화려한 아파트를 버리고 이 장성한 자식들을 뒤로하고 그 시골 구석으로 갈 수 있겠냐? 내가 가면 이 여자는, 이 애들은 어떡하고? 책임감이라는 놈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해숙 씨의 그 거친 손등이 떠오르다가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할부금과 아이들, 뒷바라지 걱정이 현실의 괴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거실에서 무심하게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고 저는 이 익숙하고도 차가운 평화 속에서 점점 용기를 잃어갔습니다. 새 출발을 하겠다던 비장함은 서울의 매연 속에 희미해졌고 저는 다시금 이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적어줬던 제 전화번호가 해숙 씨의 가슴에서 눈물로 지워지고 있을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발목을 잡은 족쇄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보름이라는 약속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도 없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제 비겁함을 탓했습니다. 해숙 씨의 그 단아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저는 괴로워하며 소주잔을 비웠죠. 과연 저는 이 족쇄를 끊어내고 다시 그 눈 덮인 경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비겁함이라는 이름의 짐입디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보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갔습니다. 경주에서 혜숙 씨 손을 잡고 다 정리하고 오겠다며 호기롭게 내뱉었던 말들이 서울의 2번 듯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한낮술 기운에 저지른 주책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낡은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화면에 뜨는 낯선 경주 지역 번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숙 씨였죠. 오빠 잘 도착했느냐, 몸은 좀 어떠냐, 아니면 정말 오실 거냐고 묻고 싶었겠지요. 부르르 떨리는 핸드폰을 쥐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짧은 거리에 통화 버튼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한 번 받으면 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안 받자니 제 양심이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액정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떨리는 손만 바라봤죠. 당신 화장실에서 뭐해? 어디 아파? 밖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무심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가져온 수입을 계산하고 새로 바꿀 가전제품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저를 충실한 일꾼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나 사실 경주에서 만난 여자랑 살고 싶으니 이혼해 주오라고 말할 용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 올린 이 지루하고도 안온한 성벽을 제 손으로 부술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 어떤 날은 부재중 전화가 대여섯 통씩 찍혀 있음입니다. 그녀는 경주의 그 낡은 게스트하우스 카운터에서 혹은 제가 묵었던 202호 창가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전화를 걸었겠죠. 그 정성스러운 기다림을 저는 침묵이라는 가장 잔인한 칼로 베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보름째 되는 날, 저는 아예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종일 버스를 몰고 정처 없이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혜숙 씨가 서글프게 웃으며 오실 거죠? 라고 묻던 얼굴이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는데 눈을 뜨면 눈앞의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미는 순간 쏟아질 자식들의 원망, 아내의 악다구니, 그리고 평생 일궈온 사회적 체면. 그런 것들이 거대한 담벼락이 되어 저를 가로막고 서 있더군요. 진태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주제를 알아야지.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를 배신한 겁니다. 그 뜨거웠던 하룻밤의 위로를, 평생의 고독을 씻어준 그 눈물을 사고로 치부해버리려는 제 비겁함이 너무나 징그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익숙한 현실의 늪으로 발을 담그며 안도하는 제 자신이 더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의 자정이 지나고 창밖의 어둠이 짙어질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순수했던 경주의 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스스로 쌓은 비겁함의 담벼락 안에 갇혀버린 죄수였습니다. 혜숙 씨의 전화를 외면할수록 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쓰고 저녁 식탁에 앉아 의미 없는 숟가락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침묵 속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원을 꺼두었던 핸드폰을 조심스레 켰을 때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더군요. 그녀의 마지막 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시커멓게 타버린 죄를 한 줌씩 품고 산다지만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타버린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겉보기에 평온했죠. 아내는 여전히 살갑지 않았고 자식들은 제 주머니 사정만 살폈지만 그 익숙한 소외감이 차라리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창밖으로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제 마음은 이미 경주 외곽의 그 낡은 게스트하우스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버린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도저히 이렇게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혜숙 씨의 마지막 문자를 수백 번도 더 읽어내려가며 밤잠을 설치던 저는 결국 아내에게는 지방단체 손님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길은 지난번 폭설 때보다 훨씬 매끄러웠지만 제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가서 무릎이라도 꿇자.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못난 놈이라 그랬다고 빌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도착한 신라 게스트하우스는 그 사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간판의 라자 마저 불이 가물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버스를 대충 세워두고 숨이 턱에 닿도록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여전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포근했던 분 내음과 숭늉 향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십니까? 저기요, 사람 없어요? 제 외침에 카운터 안쪽에서 예의 그 무심한 사내, 주인장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건지 마는 건지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방 없어요. 예약 다 찼습니다. 아니, 방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던 혜숙 씨 좀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안에 있습니까? 제 물음에 사내는 담배를 하나 물더니 픽 웃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기분 나쁘고도 불안하던지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사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석 달 전인가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 지층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듯 다가갔습니다. 나갔다니요? 어디로요? 연락처나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거 없습니까?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글쎄, 나도 몰라요. 원래 연고도 없는 양반이었고 그날 이후로 전화기 번호도 없앴는지 연락도 안 됩디다. 아, 그러고 보니 나갈 때 누가 찾아오면 전해주라던 게 하나 있긴 한데. 사내는 카운터 구석 먼지 쌓인 선반을 뒤적거리더니 꼬질꼬질한 종이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든 제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그날 밤 그녀의 손바닥에 꾹꾹 눌러 써주었던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그 수첩 종이 한 장, 그리고 그녀가 늘 머리에 꽂고 있던 작은 나무 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유일한 약속의 증표를 이곳에 버려두고 제 인생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인 사내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TV 채널을 돌리며 하품을 해댔지만 저는 그 좁은 로비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2층 복도를 올려다봤습니다. 환청처럼 오빠하고 부르던 그 가냘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오는 건 낡은 천장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비겁함에 숨어 지내던 그 보름 동안 그녀는 이 차가운 카운터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전화를 걸었을까요? 문이 열릴 때마다 제가 나타나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삶을 견뎌온 여인에게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뺏어버린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카운터 뒤편 그녀가 앉아 있었을 그 자리에는 이제 식어버린 재처럼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핀을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경주를 떠나기 위해 버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노을이 피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가 없는 이 세상은 이제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차가운 적막보다 더 지독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관공서에서 때리는 벌금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제 스스로 만든 회한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자책하며 사는 것이더군요. 그날 혜숙 씨가 떠나고 남은 나무핀 하나를 가슴에 품고 경주를 빠져나온 뒤로 제 삶은 껍데기만 남은 고목나무처럼 말라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제 눈앞에는 늘 그 게스트하우스의 낡은 조명 아래 서 있던 혜숙 씨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 그건 모래알 같았고 자식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도 그 소리는 먼 나라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그 경주 외곽의 낡은 복도 끝방에 묶여버린 것이지요. 그 뒤로 저는 회사에 사정을 해서라도 경주나 포항 쪽으로 내려가는 배차는 무조건 제가 맡았습니다. 남들은 장거리 운전이라 다들 기피하는 노선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길이 속죄하러 가는 성지순례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님들을 내려주고 나면 제 발길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신라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향했습니다. 차마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주인 사내의 그 비릿한 웃음을 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요. 저는 그저 게스트하우스가 잘 보이는 건너편 국도변에 버스를 세워두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후 하고 내뱉는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중에서 흩어질 때마다 제 비겁했던 약속들도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혜숙 씨,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요? 나 같은 놈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나를 잊어버린 거요? 혼잣말을 내뱉어봐도 돌아오는 건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영이 보입디다. 저 멀리 게스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면서 단아하게 머리를 묶은 혜숙 씨가 따뜻한 숭늉 사발을 들고 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 말입니다. 오빠,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환청 같은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뜨면 눈앞에는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과 삭막한 겨울 들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못난 놈아, 진태 이 비겁한 놈아. 있을 때 잡지 못하고 손바닥에 써준 번호가 눈물로 지워질 때까지 숨어있던 놈이 이제 와서 누굴 찾아. 담배꽁초가 발밑에 수북이 쌓여가도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단 한 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길 위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 날랐지만 정작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실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에, 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날에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중년 여인의 뒷모습이 혜숙 씨 같아서 버스를 몰다가도 몇 번이나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가 확인해 보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고 그때마다 제 가슴에는 다시 한번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경주의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허리를 정성껏 문질러주던 그녀의 손길만큼은
제 기억 속에서 식지 않고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게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게스트하우스의 간판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태우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등 위로 그날 밤 그녀가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하지만 제 마음은 단 한 발자국도 이 경주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룸미러 속에 비친 제 늙고 지친 얼굴 뒤로 혜숙 씨의 슬픈 미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놈이 참 무심하기도 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손에서 그 무겁던 버스 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구르던 제 인생도 이제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고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처박힌 신세가 된 겁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 돌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혼자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대낮부터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디다. 점심때가 되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도마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돈 벌어오는 기계 노릇도 끝났으니 아내 눈에는 제가 덩치만 큰 식충이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당신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거야?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거실에 그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니 숨이 막혀서 원. 아내가 차려준 밥상 머리에 앉아도 식욕이 통 나질 않습니다. 식어버린 국그릇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앉아 있으면 아내의 그 차가운 눈총이 화살처럼 제 이마에 박힙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아내의 시선이 이제는 대놓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는 것 같아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질 않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자꾸만 그 옛날 눈보라치던 경주의 그 낡은 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따뜻한 숭늉 한 사발. 혜숙 씨가 양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들고 들어오던 그 투박한 사발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화려한 세라믹 그릇의 진수성찬보다 그때 그 눅눅한 방바닥에서 마셨던 구수한 숭늉 한 모금이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허리는 비만 오면 난리네. 제가 앓는 소리를 하며 허리를 두드리면 아내는 거실 끝에서 혀를 쯧쯧 찹니다. 그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파스나 좀 붙여요. 그 차가운 대꾸에 저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기억 속에 그 손길을 불러내지요. 제 허리를 밤새도록 정성껏 문질러주던 혜숙 씨의 그 보드랍고도 강단 있던 손길. 뜨거운 수건을 갈아대며 제 얼굴을 살피던 그 걱정 어린 눈빛. 뼛속까지 시려오는 이 노년의 추위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제가 배신하고 버렸던 그 여인의 온기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이 넓고 화려한 아파트가 제게는 거대한 얼음 궁전 같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아내와 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숨소리조차 외면하며 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차가운 껍데기였는지를요. 저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나무 핀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혜숙 씨가 떠나며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자 제 비겁함을 증명하는 낙인 같은 물건이지요. 거친 제 손등으로 그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을 느껴보면 마치 그녀의 손을 다시 잡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혜숙 씨, 내가 벌을 받고 있나 보오.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이 현실이 이렇게나 시리고 외로울 줄은 몰랐소. 당신이 준 숭늉 한 사발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마지막 식사였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창밖에는 어느덧 해가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입니다.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금 그날의 눈보라 소리를 기다립니다. 차라리 그 지독한 눈보라 속에 갇혀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살아있었으니까요. 허물어져가는 제 노년의 끝자락에서 저는 매일 밤 경주로 향하는 마음의 버스를 운전합니다. 이미 길은 끊기고 목적지는 사라졌지만 제 영혼만은 그 낡은 게스트하우스 복도를 여전히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 머리 위에도 허연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웬 낯선 노인네가 하나 서 있더군요. 30년 넘게 고속도로를 누비던 그 당당했던 기사 진태는 어디 가고 이제는 다리 힘도 풀리고 눈가에 주름만 깊게 팬 영감탱이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건만 정작 제 마음이 머물 정거장 하나 찾지 못한 채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은퇴하고 나니 서울 아파트 거실은 더 넓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짧은 메모 한 장 남기고 낡은 배낭 하나 짊어진 채 다시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불꽃이 피어올랐다가 제만 남은 그곳으로 제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향하더군요. 경주역에 내려 다시 그 외곽 마을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예전엔 제가 운전하던 그 길을 이제는 승객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며 가려니 망감이 교차합디다. 마을 어귀에 내리니 공기는 여전히 맑고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신라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없더군요. 건물이 헐린 자리엔 잡초만 무성하고 그 낡고 지직거리던 네온사인 간판 대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터 앞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지고 경주의 너른 들판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 씨와 나누었던 그 숭늉의 온기가 제 허리를 정성껏 어루만지던 그 보드라운 손길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숙 씨, 나 이제 왔소. 너무 늦었지? 늦어도 한참 늦었지. 달빛 아래 혼잣말을 내뱉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보름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비겁하게 숨어버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운지 가슴을 쳐봐도 돌아오는 건 서글픈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해숙 씨는 지금 어디서 어떤 달빛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저 세상에서 저 같은 못난 놈은 잊고 편히 쉬고 있을까요? 제 품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나무 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색도 바래고 모서리도 닳았지만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저는 그 핀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 내 노년은 조금 더 따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인생에 만약이라는 건 없다지만 이 경주의 달빛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그 부질없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평생 가장 큰 용기를 낼 기회를 놓쳤고 그 대가로 평생을 가슴속에 시커먼 멍을 든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60평생 죽어라 일만 하던 기계 같던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사람 대접을 해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줬으니까요. 저는 일어서서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녀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경주의 눈보라와 숭늉 냄새, 그리고 해숙이라는 이름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박혀 있을 겁니다. 달빛 머금은 경주의 들판을 등지고 저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랑은 아픔으로 남았지만 그 아픔조차 제가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훈장이라 생각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제 서글픈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비겁한 망설임으로 평생의 후회를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만난 짧고도 강렬한 사랑, 그리고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진 한 남자의 회한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못난 늙은이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마음으로 답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고속도로 위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